이란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란의 지도자에도 탄도미사일 포기 못해요. 아랍 세계의 단일성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 이쪽 한데 부탁이 되면 이스라엘, UAE 이 블락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UAE가 이스라엘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말리랜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랍 세계의 단일성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최악을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면 뭐 미국이 계속 제재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총성은 울리지 않지만 심리적인 경제적인 전쟁은 계속돼서 결국에는 이란이 스스로 손을 들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경제 제재가 성공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포 용월드 시작합니다. 최근 오펙의 핵심국 아랍에미리트가 전격 탈퇴를 선언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중심 질서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이란의 충돌 속에 호르무즈 해협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중동 정세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오펙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외신에서는 UAE 탈퇴를 두고서 단순히 한 나라의 탈퇴만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 UAE의 파급력, 영향력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일단은 뭐 UAE가 그 오펙에서 빠진 이유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오펙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석유 부자 클럽이거든요. 석유 부자 클럽에서 오라는 거는 아무리 여러 나라들이 생산성이 많다 하더라도 유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달 유가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2016년부터는 오펙 13개국과 그다음에 비오펙 10개국이 모여서 23개국이 만든 오페크 플러스가 작동을 하잖아요. 오페크 플러스에서 비오펙 부분은 러시아가, 그리고 오펙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오펙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석유를 많이 팔고 싶어도 딱 정해진 쿼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UAE 같은 경우는 320만 배럴에서 340만 배럴 정도가 오펙 쿼터량이거든요. 근데 UAE의 생산 능력은 그보다 훨씬 넘어갑니다. 400만이 훨씬 넘어가요. 그리고 UAE는 2030년까지 500만 배럴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최대 한 480만 배럴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석유를 더 팔고 싶은데 오펙에 있으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유가는 사실 오펙 에스가 더 낫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펙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하는데 UAE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석유 의존도가 낮아요. 석유 의존도가 낮은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석유를 우리가 더 팔 수 있는데 그 가격에 맞춘다고 거기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시원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 시점이냐? 그 무엇보다도 이란 공격이 너무 뼈아파요. 이란 공격을 많이 맞았고요. 더군다나 가장 이란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낸 나라가 UAE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주변 아랍 국가들이 그건 너무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동조를 안 했어요. 아마 거기에서도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펙을 나가자, 그런 게 뒤에서 결정되지 않았던가. 오펙을 나오면서 UAE가 어떤 얘기까지 할 것인가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오펙 외에 다른 요소가 있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할지 기다려 봐야겠죠. 그동안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때문에 오펙에 조금 참여하면서 거기서 목소리 동참해오는 분위기가 있었던 건데요. 그렇죠. 그 사우디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우디의 영향력이 약한 것보다도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사우디는 높은 유가가 필요한데 사실 UAE는 그렇게 높은 유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정작 지금 UAE에게 중요한 거는 더 많은 석유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번 전쟁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사실 이제 UAE가 앞세우는 게 세 가지 산업입니다. 금융이 있죠. 그다음에 관광이 있죠. 석유가 있어요. 근데 금융과 관광이 지금 완전히 전쟁 때문에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석유에서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지금 UAE가 당면한 문제고, 오펙에 계속 있으면 계속 통제를 받잖아요. 그건 아니라 이 얘기죠. 나오려면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하고 서로 뭐 좋게 나오기는 어렵죠. 사우디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거고, 그리고 여러모로 사실 오펙이 나오기 전부터 특별히 작년 말쯤부터 해서 UAE가 독자 행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UAE를 우리가 어떻게 불렀냐면
아랍의 미운 노릇 새끼, 아랍의 단합을 깨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거는 알겠는데 아랍 국가들이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과 수교국이 아니라 야 이스라엘 쟤네들 뿌락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UAE가 이스라엘과 너무 자주 잘 같이 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UAE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요. 사우디는 UAE 불만이 많았던 게 특히 예멘 문제에서 예멘의 하나된 정부를 만들고 싶은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근데 UAE는 그 틀에서도 지금 분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말리랜드, 소말리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들이 UAE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사우디도 UAE가 예멘에서 사우디의 이익에 반해서 행동하는 거를 한번 눌렀어요. 그래서 UAE가 그거는 아까 물러섰는데 이런 것들이 앙금이 남아 있죠. 양쪽이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016년 이쯤부터 앞으로 우리 중동에 관계된 일은 UAE가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UAE하고 얘기하기 힘들죠. 같이 조율하면서 같이 힘든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동안 걸프 국가 연합,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이제 아랍 국가의 결속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어떤 영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들이었는데요. 이런 결속 자체도 좀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뭐 혹시 뭐 오펙 나오면서 GCC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고 그러는데 좀 두고 봐야죠. GCC 나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동안 GCC가 하나가 돼서 예를 들면 GCC 국가들끼리는 국경도 서로 거의 없다시피 뭐 우리가 중동에 가보면은 GCC 국가 국민들만 따로 들어가는 창구가 있잖아요. 비자 같은 거 없이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주요 영내에서 하나의 연합을 만드는 데 중요한데 이 GCC를 나온다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야, 오펙 나오면서 GCC도 나온다라는 발표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인데 뭐 미학이 못 들어서요. 다들 그랬다 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펙의 영향력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연쇄 탈퇴까지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당장 오페크 플러스에서는 러시아가 나가진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현재까지는 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펙에서 지금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의 UAE가 빠져나오면서 다른 국가들도 흔들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도 더 석유를 많이 파서 팔고 싶은데 오펙에서 이 쿼터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UAE가 빠져나오면서 오펙이 약간 휘청거리는 건 맞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오펙이 석유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UAE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게 굉장히 고맙죠. 안 그래도 오펙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오펙 때문에 유가가 더 내리지도 못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가를 더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걸 반영이라도 하듯이 오펙에 나오겠다는 말이 나왔었을 때 브렌트유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오펙이 앞으로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이제 뭐 막 시작한 거라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사실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요거를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수습하느냐도 문제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야 되지 말할 것은 단순하게 이게 석유 가격 전쟁이라든지 물량 전쟁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사실 던져요, UAE가. 앞으로 이 화석유 연료, 즉 석유가 계속 이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2040년 지나서 물론 2040년이 돼서도 여전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예를 들면 30%, 40%나 20%는 내려갈 수 있느냐. 근데 궁극적으로 UAE의 움직임이 그겁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가 되면 석유를 많이 가지고 매장을 많이 가지고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파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석유를 비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는 게 지금 UAE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UAE가 또 하나 살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전 세계 석유 가격을 할 때 보면은 뭐 우리는 두바이유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 미국에서 텍사스주 중진류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브렌트유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치가 있잖아요. UAE가 나름 고민하고 있는 건 UAE가 밀고 있는 무르반 원유 있지 않습니까? 무르반 원유를 국제 시장에서 브렌트나 WTI, 텍사스 중진류 정도 수준으로 이미 올려놓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UAE가 적극적으로 공급을 더 많이 늘리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오페크에 있는 한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페크를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UAE처럼 오페크를 과감하게 버리고 나온 나라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2019년에 까타르죠. 근데 까타르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까타르는 나오는 게 좀 뒤가 좀 따가웠는지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전념하겠다. 그 친환경적인 게 뭔데? 가스. 우리는 가스에 더 연장할 거야 하고 나왔는데 다들 그러죠. 가스가 친환경적인가? 뽑는 게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다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사우디가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나오겠느냐. 근데 결국에 지금 그게 지금 7년 만에 다시 나오는 거죠. 2019년에 카타르를 하면 2026년에는 이제 UAE가 아유 사우디 정말 아우 하고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명이 머니 가이드다 보니까 네. 한국의 입장에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네.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오일 파동도 겪으면서 그게 사실 오페크가 주도했던 사실은 두 차례 파동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각자 뭐 UAE가 나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산에 나선다고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개별 국가의 협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뭐 UAE에게 석유 수입을 많이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UAE에서 수입하는 게 우리 한국 수입액의 3등이에요. 1등이 사우디아라비아고 2등이 미국이고 이제 3등이 UAE인데 거의 10% 되잖아요. UAE가 생산량을 늘리면 우리는 더 많이 받으면 좋죠. 많이 확보해 놓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어려운 상황인데 UAE가 이제 계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는 라인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많이 받아오면 좋으니까 우리는 지금 찬밥 덤밥 가릴 시대는 아니고요. 사우디하고 우리가 사이가 좋은데 UAE에서 석유 사오면 되겠느냐? 그거는 도식적인 이야기고 우리는 사우디든 UAE든 석유는 많이 판다고 할 때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란 할 수가 없죠. 제재가 있으니까. 제재가 풀린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슬기롭게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굉장히 강력한 국가여서 우리가 뭐 군사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줄타기를 잘해서 외교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UAE가 생산량을 증가한다면 우리가 상당 부분은 그것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하면 사실 저는 좋겠어요.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 최근 보는 거는 이 개인의 결정들 이게 또 중요한 요소들. 네. 예,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의 또 팩터일 것이고 하나의 요소일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함마드 빈 살만의 패배, 활짝 웃는 도널드 트럼프 이런 구도들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물로 좀 보시면 어떠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데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갖는 프리미엄이 있고요. 무함마드 빈 살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략적 발언을 많이 하고 움직이는 거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그리고 상대방 마음을 상하지는 않죠. 앞으로 이 생산을 두고 유가를 두고 다툼이 좀 있겠죠. 가장 승자는 미국이라고 봐요. 미국은 공급을 늘려서 유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미국 시장을 위해서라도. 근데 이번에 UAE가 일단은 미국의 그러한 부름에 응하기라도 하듯이 오페크에 나왔다라는 것은 미국의 꿈인 오페크 해체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 오펙을 압박하는 그런 이유 배경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결국 유가입니다. 유가를 내리라 이거죠.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지금 유가가 오르길 바래요. 버려놓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버려놓은 사업을 하려면 유가가 올라야 되고 사실은 이번 전쟁이 사우디로서는 괜찮은 전쟁이에요. 유가가 확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동안에는 뭐 60에서 놀다가 지금 90까지 이상 되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오펙으로 묶여 있으면 미국이 가격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렇게 개별 국가가 나온다면은 이제는 오펙이 좌지우지하는 유가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으로 봤을 때는 큰 승리를 위한 아주 위대한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UAE가 마음에 들 거예요, 지금은. 영내 안보에서도 사실은 UAE가 이스라엘과 미국과 더 밀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과 밀착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UAE가 이스라엘과 밀착을 하는 것은 이번에 아이언돔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봤던 분인데 UAE에 있는 최영중 공사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서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의 대통령 자문인 압둘 칼리크 압둘라를 만났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걸프의 순간이라는 책으로도 꽤 유명합니다. 근데 이 칼리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이번 전쟁에 보니까
미국이 막아준 게 하나도 없더라. 그냥 우리가 막았다는 천국으로 막았지 성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언돔도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미군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어요. UAE의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필요하냐라는 말을 그러니까 미국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자주국방 하기에는 마땅히 그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하긴 해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그러한 미국이 직접적으로 뭘 막지 못한가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전쟁이 만약에 정리가 딱 끝난다면 아마 중동의 지형은 상당히 변화가 생길 겁니다. UAE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하고 그다음에 이 라인으로서 모로코까지 해서 친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란은 뭐 예나 지금이나 친구 없이 혼자 독불 장군처럼 있을 수밖에 없고 이란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후티라든지 세즈볼라 등 시아파 민병대라든지 시아파 반대 세력이 이란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큰 축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타르,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라인이 생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아랍 국가들이 하나가 되기보다는 조금씩 이격이 벌어지면서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혼란스러운 시대로 가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 그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포인트고 이걸 어떻게 이 아랍 국가들의 국가 원수들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처음에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동을 봐왔던 게 이제 민족 정서, 아랍 민족, 뭐 이란 이렇게 나뉘어서 계속 이제 뭐 튀르크 이런 쪽으로 나뉘어서 민족 정서에 의해서 구획이 많이 됐었는데 이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 전쟁이 바꿔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은 뭐 아랍 민족 뭐 이런 것들은 겉으로 표면적이 드러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국익입니다. 각 국가가 국익을 어떻게 준다는 얘기지 내가 아랍의 대의를 위해서 내 국익을 포기하겠다? 저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국의 국가의 안위, 국가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조할 건 협조할 수 있지만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다른 아랍 국가들이 UAE의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껄끄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중동 재편을 낳은 가장 큰 요인은 결국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봉쇄를 하면서 장기전으로 가는 거 있고 지금 나오는 거는 그 냉전처럼 갈 수 있다. 오래된 어떻게 보면은 동결된 분쟁 이런 표현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동결된 분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해상 봉쇄를 계속하면서 이란의 경제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거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이란을 잡으려다가 초화상관 다 태울 수 있어요. 세계 경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하죠, 이거를? 저는 그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해상 봉쇄가 더 오래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유회사들 사장들한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접을 수 있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능력이 미국도 안 될 것 같고 여러 나라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봉쇄를 하면 다 미국이 하면은 힘드니까 한 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는 미국이 하고 나머지는 주변 국가들의 친미 세력이나 이런 걸로 군대를 만들어서 투입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우리한테도 또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막아놓으면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내려가야지 선거도 치르는데 유가를 내려가게 하겠다는 사람이 봉쇄를 계속한다? 그러면 유가는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작전에 허점이 생겼어요. 저는 호르무즈의 역봉쇄도 애초부터 생각 못하고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합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실제로 이란이 여기 어떻게 응할 거라고 좀 보세요? 뭐 이란 말로는 자기네들이 그 봉쇄를 풀지 않으면 자기네 군사적 공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도 오늘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란이 생각하는 군사적 공격이 뭐가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엄포용이라고 봅니다. 엄포용인데 한다 하더라도 뭐 드론 날릴까? 근데 드론 날려가지고 만약 미군 시설을 공격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서도 곧바로 반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제 공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이렇게 좀 진단하세요? 출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구하려면 이란이 말한 대로 이란이 호르무즈에 열 테니까 미국도 봉쇄를 풀어라. 제일 처음에 그런 거거든요. 1차 협상에서 뭐가 실패했냐면 1차 협상 끝난 다음에 레바논이 휴전하니까 그러면 이란에서는 아락치 장관이 그러면 우리 호르무즈 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열었으니까 그러면 미국은 역봉쇄를 풀면서
유화적으로 가야 되는데 니들은 열어도 우리는 안 풀어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란 조건이 바뀐 거예요. 왜 저런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 이거 뭐 2차 협상에서도 쉽지는 않고 일단 님을 봐야 뽕을 따죠. 근데 이란은 조건이 뭐냐면 내 얼굴을 보여주는 조건은 역봉쇄를 풀라 이거죠. 근데 미국은 안 풀겠다고 그러고 왜냐면 효과적이긴 하니까. 역봉쇄가 실제로 효과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수출의 출구이기도 하지만 수입하는 어떤 통로이기도 한 것인데. 어렵죠. 지금 이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이란이 작년 기준으로 해보면 보통 GDP가 한 4,500억 달러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으로만 입은 피해가 2,700억 달러예요. 그 다음에 물가는 말할 수 없이 뛰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180%, 실업자는 200만 명이 더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란 경제는 말 그대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게 좋죠. 빨리 이란도 풀고 미국도 풀어가지고 교통하는 게 좋은데 미국이 계속 조이고 있다. 효과는 있긴 해요. 효과는 있는데 이게 정권을 완전히 바꿀 만큼 효과인지는 의문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아마 섣불리 다른 말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정권을 바꿀 정도로 압도적이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트럼프가 발언했 트루스 소셜에서 얘기했던 붕괴 직전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의 차이라고 있을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예. 하여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게 붕괴 직전이라면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표를 정확하게 알기는 없잖아요. 이번 협상 국면에서도 좀 재밌게 느껴졌던 흥미롭게 느껴졌던 부분은 이란 측 협상단이 그렇게 단일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아요.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이제 협상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도 꼽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협상? 그런데요. 잠깐만 이란의 분열상을 얘기하는데 그 근거로 해가지고 뭐 협상파하고 비협상파가 싸우고 말이 다툼하던데 이란 사람들 잘 싸워요. 그러니까 저는 놀랍지도 않아요. 이란 사람 노는 게. 이란은 정당이 없는 거 아세요? 이란은 정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메이니가 정당이 너무 싸우니까 정당 자체를 금지시켜서 이란에는 정당이 없이 정파가 있어요. 정파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클럽처럼 모여서 얘기하는 건데요. 엄청 싸워요. 엄청 싸우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게 결국에는 결정하는 게 전쟁 전에도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적 세력이 결정하는 거고 지금은 최고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혁명수비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싸우는 거는 그냥 우리 신문 기사의 가십처럼 얘기가 되지 이게 뭐 궁극적으로 바꾸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이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말들에 현화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란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보수 세력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진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인데 보수 세력이 30%는 확보하고 있어요. 그 세력들이 움직이면 진보 세력 올려가 힘들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굉장히 고위직들이 많이 암살당하고 하면서 이란이 내부가 약해졌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모사드에서는 그런 암살 작전으로 이란을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했지만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요인들 때문에 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예, 이란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이란의 혁명적 모를 어떻게 보냐면 이란 국민들이 이러한 민주주의 선거 체제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간 상태에서 간 사람들은 보수파가 갖고 보수파가 압도적인 표를 하니까 지금 모든 정기부터 다 전부 다 이슬람 혁명을 가장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그러한 사람들로 꽉 채워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였냐면 선거 때 받는 표가 제일 많이 받아야 30% 정도였어요. 갈리바프가 받은 건 17% 정도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중도 개혁적인 사람들이 선거를 안 나와서 찍는데도 그 수준이 유지가 돼요. 강경보수 한 3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란에서는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은 되지 않지만 안에 혼란하긴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정권이 무너진다 생각하면 그건 완전 오판입니다. 이번 협상 국면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란의 협상 전략이다, 지연 전략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원 전략이에요. 맞아요. 그건 지원 전략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해보니까 핵 문제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종전하자. 종전한 다음에 핵 문제를 하자 그러는데 미국이 받을 일은 없죠. 이란은 이미 미국을 간파했기 때문에 미국이 화를 많이 낸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판단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마치 지금 모든 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란은 아주 간소합니다. 이란은 우리는 국방력은 분명히 미국보다 약하지만 우리는 전략이 있다. 그래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으면 이기는 거고 지금 사실을 지금 마지막에 미국 중부사령관이 이란을 효과적으로 한 번에 강하게 때리는 작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란도 분명히 트럼프가 한 번 더 전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격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테헤란 사람들이 약간 좌불안석이거든요. 다시 뭐 테헤란 밖으로 나가고라 그러는데 준비는 돼 있는 겁니다. 이란 공략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혁명수비대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이제 보수 세력의 어떤 그런 협상 전략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란 핵합의 오바마 때 봤었던 그 저력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가 굉장히 길게 끌면서 아바스 아락치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또 협상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느낌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어차피 지금 핵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종전 협상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종전한 다음에 핵은 그 다음에 얘기하자는 건데 미국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에 그 전리품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핵 문제를 하고 싶은데 이란이 그걸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최후에 거의 통첩 비슷하게 뭐 더 좋은 안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뭐 이란도 지금 더 좋은 안을 내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란은 전쟁을 버티면 버틸 수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흔들리는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90% 정도 이란의 요구 사항을 이번 협상에서 관철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핵 문제는 좀 더 천천히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은 선거에서 지면 이란은 좀 선거에서 진 팀이 더 밀어붙이기 어려우니까 우라늄 농축분이나 이런 것도 부분도 이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속은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란은 지금 종전부터 하고 핵 문제는 나중에 하자. 그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핵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복잡하게 하는 건 이제 탄도미사일 이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탄도미사일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란의 지도자에도 탄도미사일 포기 못해요. 왜냐면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데요. 비행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도 팔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비행기도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지도 있지도 않지만 그걸 가지려고 바락바락 고생 안 하는 게 더 낫다. 더 현명한 작전이 있다. 탄도미사일이 맞다 이거예요. 만약에 비행기가 많은 상태에서 이번에 전쟁 났으면 그 비행기 한 몇 시간 안에 미군에게 다 격추당하고 다 끝나요. 근데 탄도미사일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란 탄도미사일 포기 안 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사거리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500m, 300m, 400m 줄이라고 그러는데 이란이 이렇게 그러죠. 우리 200-300m 안에 때릴 애들 없는데? 우리 때릴 거 2000 정도는 되는데? 누구? 이스라엘? 예. 2000까지만 가는 거예요. 2000 이상 안 만들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란이 봤을 때 최종 빌런은 이스라엘이니까 거기에 맞춰놓는 거죠. 예. 탄도미사일 포기 못합니다. 오히려 탄도미사일을 그렇게 전력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하메네이의 해안에 대해서 하메네이가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고 이란에서는 오히려 칭송하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이번 전쟁이 그렇게 하메네이에 대한 추앙을 하게 되는 계기. 또 피트 헤그스가 하원에서 얘기했던 것도 좀 화제인 것 같아요. 이란이 탄도미사일 전략, 북한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그 헤르세스 말에 믿을 필요가 없고요. 물론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의 개발이 북한의 이 영향을 받은 건 맞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이 미사일을 갖게 되냐면 북한이 제일 갖고 싶은 게 스커드 미사일이었거든요. 근데 소련이 스커드 미사일을 북한에게 안 줬거든요. 왜냐면 미국 눈치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1973년에 아랍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집트 공군기를 도와주면서 거기에 조종사로 참여를 해요. 그게 고마워서 이집트가 김일성이 살아있는 한 우리 남쪽과 수교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마우니까 이집트가 준 게 북한에게 준 거고 북한이 그걸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었고 결국엔 그 이제 아류 작품들이 다 이란의 미사일들이라서 뭐 북한과 관계가 있냐 그러면 뭐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지금도 있냐?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느 정도로 굉장히 친한 관계이고 지금 그게 관계가 이어지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다. 이란에서 정말 핵심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문제고 그건 공유가 안 되니까 잘 몰라요. 우리도 그걸 뭐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이란과의 특수관계 속에서 일본배가 일본과 이란이 이렇게 또 그런 긴밀한 역사가 있는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좀 봉쇄가 해제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본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말고요. 역대 정부가. 일본과 이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친하냐고 문제가 처음에 제기됐던 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때 이란과 일본이 굉장히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놀랐던 거예요. 왜 일본은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일본과 이란의 관계는 굉장히 깊어요. 우리 식민시대 때부터 있었고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왕정이고 당시에 그 팔레비 왕정 전에 가자르 왕정이 있죠. 그리고 팔레비 있죠. 이란 사람들을 잘 초청하고 잘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점 뭔지 아세요? 이란 사람들을 절대 쉽게 초청도 못해요. 미국 눈치 보느라고. 제재에 걸려 있을까 봐. 그게 역대 우리 정부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이란은 이란이고 이란과 한국 관계는 미국의 눈치만 보고 할 수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해놓고 왜 일본과 이란은 친하냐고 그때 굉장히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아니 그럼 그렇게 일을 했었어야죠. 우리는 이란의 고위층들을 한 명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데 일본은 이란 대통령이 갔잖아요. 그 차이가 크고요. 그다음에 1951년부터 영국이 이란 석유를 제재할 때 일본의 상사가 석유를 수입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도 없고 그 이후에 또 이란과의 관계는 미국이 안 된다면 다 물러섰고 사실상 미국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게 있지만 그래도 사람 초청하고 그런 거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왜 우리가 이란 관계 안 좋냐고 뭐 언론에서 많이 떠들 수도 있고 사람들 떠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그걸 바꿔주길 바란다. 좀 조심스럽게 잘 적응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선 한국이 조금 더 이란의 마음을 사려면 어떤 좀 고민을 좀 해야 할까요? 지금 사실 이럴 때 인사를 부르거나 이러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인사를 부르기 어렵고요. 지금은 그렇고 이번에 잘한 거는 인도적 그 지원금 좋아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그 이란에서는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저는 제한 이란인 중에서 지금 현재 이란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우리 정부가 이란의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 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이란 정부하고도 계속 채널을 가동을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외교부가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배는 나오는데 왜 우리 배는 못 나오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일본이 정확하게 어떤 조건으로 나오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협상 관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리 외교부밖에 없어요. 외교부가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고 기다려줘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못한 거 있으면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판단하기에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안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굉장히 많이 움직임을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정부든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다려줘야 되죠. 일본은 이랬는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 이거는 지금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종전 실현 가능성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조금 각각 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아까 지금 전반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황 급반전 너무 중동이 아니 저는 진짜 장기화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요즘 최악을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면 미국이 계속 제재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총성은 울리지 않지만 심리적인 경제적인 전쟁은 계속돼서 이란에 압박을 줘서 결국에는 이란이 스스로 손을 들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경제 제재가 성공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계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을 띄고 나오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근데 미국도 부담 느낄 거예요. 지금 미군을 계속적으로 잡아놓는 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반은 미국, 반은 다른 나라 군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겼으니까 나간다고 나가면 사실 이란도 깝깝하거든요. 이란 그러면 진짜 깝깝합니다. 제주도 안 풀어주고 종전도 안 하고 나가기만 하면 이것도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지금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압박 정책을 한다면 공간이 생기면 뭐 어등했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지금 봉쇄를 풀어서 이란과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유가 계속 올라가서 피해가 너무 커요. 미국도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를 하면 올라가는 상태고 시장은 불안하고 그러니까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쉽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게. 이 앞으로 중동 정세에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이제 민족을 좀 벗어나서 실리를 중심으로 이제 개편되는 어떤 중동 질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이렇게 중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 전쟁 이후에 조금 더 미래상 시나리오를 좀 그려주신다면.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한 블락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 이쪽 한 블락이 되면 이스라엘, UAE 이 블락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UAE가 이스라엘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말리랜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랍 세계의 단일성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상화되면 가장 많이 열심히 싸우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 건설, 그다음에 경제 회랑 이런 문제들에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과 아니면 서로 시기 질투 거부 이 과정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아랍 국가들이 단결해 가지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많은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데 지금은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랍 국가들이 약간은 서로 상대를 바라봤던 모습이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UAE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UAE가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UAE가 상당히 그 선진 지표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준비된 질문 다 드렸는데요. 네. 마지막 그 말씀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호르무즈 우회로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네.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호르무즈를 우회해서 석유를 파는 라인은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괜찮아요. 더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석유를 아시아권에 많이 팔잖아요, 중동 석유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비용이 뭐 중국이 38%, 그다음에 인도가 15, 우리가 12, 일본이 11이거든요. 이 동아시아 국가가 거의 50%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아니고 파이프라인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쿠웨이트하고 이라크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나라가 뭐 파이프라인을 길게 뽑아가지고 내려온다 몰라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란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서 돈을 받으면서 그러기에는 쉽지 않아요. 국제법에 어긋날 뿐더러 쿠웨이트와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니들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돈을 받겠다고 계속 그런다면 국제사회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심각한 경우에 제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그냥 풀릴 거라고 보는데 다만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풀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미국과 휴전의 종전에 지렛대로 쓰기 위한 거거든요. 답답하죠. 지금은 미국한테 침략을 받았으니까 다른 국가들이 일단은 마음속에 참아주는데 만약에 전쟁이 다 끝나고 그런 위험이 없는데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래가 돈을 받는다 그러면 좋아할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거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여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복잡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화만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들에 접어들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려 있어서 어려운 얘기였는데 그래도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중동 이 앞으로 그 포스트 이 전쟁 이후에 중동 상황이 좀 더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이렇게 들었고요. 또 중동 얘기도 종종 계속 여쭤보면서 저희가 머니가이드 계속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